법정 문이 쾅 닫히고 5분 후 저는 복도로 나와 물 밖으로 막 나온 사람처럼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에서는 낡은 서류 냄새, 기다림에 지친 땀 냄새, 그리고 굳어버린 심장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계단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팔짱을 낀 채 뾰족한 구두굽으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500억 원짜리 저택은 자신의 새며느리인 서아 씨의 것이라고요. 서아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립스틱 짙게 바른 입술로 칼날처럼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값싼 향수 냄새가 로비의 오래된 소나무 향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 눈물은 거짓된 식사 자리, 밤늦은 한숨,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꾸지람을 위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저택의 모든 물건, 심지어 제가 기쁨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걸었던 그림들까지도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누군가 급하게 끈 담배꽁초 젤을 날렸습니다. 마치 우주도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서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필요했고 저는 그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 등 뒤에서 마른 체구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슬리퍼가 돌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여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느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증서에 명기된 혼수품은 아직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서아 씨의 입술에 걸려있던 미소를 굳게 만들었고 박 여사님의 눈은 연신 깜박였습니다. 저는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진실로 승부할 것입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아주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하얗게 센 작고 왜소한 체구의 여인. 굳은 살 박인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법정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운명의 저울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반걸음 물러섰다가 이내 익숙한 냉정함을 되찾고는 손을 내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온 노망난 할망구가 헛소리를 하는군. 증서라니. 하지만 저는 박 여사님이 이미 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동요를 읽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를 한 번도 인간으로 봐주지 않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아 씨가 박 여사님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새빨간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수품이라니? 이 저택은 이제부터 내 거야. 당신은 여기 서 있을 권리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말이 저장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냉정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다른 감정이 싹 텄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자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봉황문양 금목걸이, 붉은 빛이 귀걸이, 유명 화가의 비단 그림, 고려 청자 닭이 세트, 그리고 스위스제 시계까지 모두 받으실 때 직접 서명하신 목록이 있습니다. 복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몇몇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내 굳게 다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듯 주위를 휙휙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바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 박 여사님은 얼어붙었고 서아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와 무심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잃고 명예마저 빼앗긴 한 여자의 작은 고통은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순간 저울에 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모든 굴욕을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의 합법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킬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쓰라린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금목걸이를 채워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시집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꼭 간직하거라. 만에 하나 힘든 나를 위한 비상금으로. 그날의 눈물방울은 아직도 봉황문양 위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걸어갈 길을 미리 보셨고 부적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남은 혼란을 모두 휩쓸어버리는 것에고 강력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 앞을 지나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천 가방이 옆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그림자 속에서 아주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정의의 열쇠를 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돈이 아닌 기억, 충성심, 그리고 잘못된 일 앞에서 결코 감지 않는 눈 속에 간직된 진실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시댁에 혼수품을 보내기 전 어머니와 함께 하나하나 세고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고 입으로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지라고 말했습니다. 8년 후 그 약속이 저를 모욕하는 도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고 계시죠.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남아있으니 우리가 당당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결심에 힘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빌린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불을 켜자 500억 원짜리 저택의 호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얼룩진 벽에 노란 불빛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과 종이를 꺼내 마치 파란 잉크로 기억을 새기듯 혼수품 목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글씨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붉은 빛이 귀걸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번호, 비단 그림, 장인의 서명 있음, 봉황문양 금목걸이, 고유문양 각인, 모든 것을 서류철에 정리하여 서류 가방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베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초가을 목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딸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자기 자신보다 더 자기를 아껴줄 사람은 없어. 이제야 저는 그 말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재산과 명예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독설과 모욕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서류철을 닫자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계략에 맞서야 할까? 하지만 두려움 대신 저는 흥분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깼습니다. 낡고 색이 바른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평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맑은 정신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마치 쓴 약을 마시고 그 쓴맛이 점차 혼미함을 씻어내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어젯밤에 준비해둔 서류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저를 보며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 저들이 내 명예를 빼앗게 두지 마. 책상 위에는 서류철 외에 충전 중인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녹음 파일을 다시 틀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언처럼 명료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화 씨의 목소리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경멸의 찬 말들까지도요. 저는 눈을 감고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저는 저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도 동정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증명하고 제가 더 이상 그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거리는 차들로 붐볐고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고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운명적인 전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안면이 있는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를 세우자마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화 씨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또 왔어? 서화 씨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당신은 남일 뿐이라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어 서류철과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되찾을 거야. 박 여사님이 집 안에서 나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냐?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침착하게 서류철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수품을 받으시면서 서명하셨던 날 기억하시죠? 이건 사본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고 어머니의 서명도 있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상기시켜 드리러 온 겁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활 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서화 씨는 박 여사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바둑판에서 허점을 보인 사람처럼 당황하는 기색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것을 현관 앞 돌 탁자 위에 놓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사진마다 사모님과 혼수품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해주는 기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찢어진 종이 몇 장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집, 이 재산 모두 내 아들의 것이다. 네가 나눌 몫은 없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숨막히는 식사, 의심의 눈초리, 불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 얼마나 많이 이를 악물고 침묵하며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가.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명예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목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것을 되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아 씨가 비웃었습니다. 법? 네가 법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꿈깨.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빨간불이 깜박이며 매 순간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꿈꾸지 않아. 실행에 옮길 뿐이야. 그 순간 저는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아 씨의 거짓된 자신감, 박 여사님의 권위적인 겉모습,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혼수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약자로 여겨졌지만 바로 그 약함이 저에게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조금 어두웠고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돌 탁자 위에 종이 몇 장을 날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주워 손에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더 잔인한 공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이 내게 있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던 500억 원짜리 저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있어 그곳은 더 이상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은 마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청춘을 남겨두고 떠난 수많은 여성들의 한숨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희미한 노란 불빛의 스탠드를 켜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퀴퀴한 냄새, 희미해진 파란 잉크. 하지만 어머니의 필체는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쓴 결혼하는 딸에게 주는 혼수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마치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면 딸이 기댈 곳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열된 목록이 있었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붉은 빛이 귀걸이, 테두리는 은으로 장식됨. 사진 첨부. 저는 옆에 붙여진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결혼식 날 제 귀에 귀걸이를 직접 채워주시면서요. 어머니의 눈은 붉었지만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옆에 앉아 이건 잘 간직하거라. 이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란다라고 당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봉황이 도들새김된 $3 금목걸이, 고유 문양 있음. 결혼식 전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나무 상자에서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셨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그것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란다. 나중에 너무 힘들면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렴.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때는 8년 후 바로 그 선물이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명 화가 옥산의 1982년작 연꽃과 소녀 비단 그림.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하신 것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물처럼 아끼며 옛집 거실에 걸어두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직접 그림을 내려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 그림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의 젊음이 있단다. 마치 가족의 영혼을 가져가는 것처럼 가져가렴.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은 저택 어딘가에서 먼지에 덮여 있거나 제3자를 위한 과시용 장식품처럼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려 청자 닭이 세트, 청색 유약, 송악 문양, 바닥에 낙관 있음. 어머니는 이 닭이 세트가 외증조 할머니 때부터 3대에 걸쳐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잃어버린다면 기억의 일부가 지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메가 스위스 시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갈색 가죽 스트랩, 뒷면에 민자 각인. 그것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학교에 가르치러 가실 때마다 그것을 차셨고 평생을 함께한 유품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것을 주시며 아버지의 온기를 간직하듯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씨, 하나하나의 유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운 사본으로 다시 쓰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매기고 증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글씨를 흐리게 할까봐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세심함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박 여사님이 받을 때 서명과 지장이 있는 증서 목록을 작성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운명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견하셨고 구원의 끈을 남겨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또 다른 사본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법적 증거 자료 1호. 손은 떨렸지만 한 획 한 획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모든 기억이 있었고 어머니의 준비가 있었으며 아주머니의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허공에 매달린 눈물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그 작고 어렸던 딸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결혼하는 모든 여성이 이런 보물 목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언젠가 떠나야 할 때 불공평함에 의해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고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밖의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내일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대결은 더 이상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증거, 증인, 그리고 용기가 승자를 결정하는 진정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보물 목록과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을 지키는 전사로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회색 구름이 마치 비를 쏟아낼 듯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보물 목록이 담긴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고 불타는 결심을 안고 작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초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때 제 집이었고 제가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500억 원짜리 저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 싸우고 제 것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급 주택단지로 이어지는 길은 반짝이는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단풍나무가 일렬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저택들은 마치 부와 비밀로 지어진 요새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저택, 아니 시부모님 명의로 된 저택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 8년간의 청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문은 여전히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현관에는 2마리의 사자상이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적의 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와 함께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명령을 받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마당 앞에 제가 직접 심었던 부겐빌레아 나무는 뿌리까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는 화려한 보라색 호접난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라색은 제가 만들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인위적이고 과시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집안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 씨가 화려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붉은 빛의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귀걸이는 어머니가 결혼식 날 제 귀에 직접 채워주신 것이었는데 지금은 제3자의 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일부러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빛이 붉은 귀걸이에 비치게 한 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돌아올 줄 알았네. 이 귀걸이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녀를 향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를 더 줘서 고마워. 제 목소리는 낮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서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난간을 붙잡고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잊지 마, 넌 이혼했고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다투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혼수품, 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주시고 시어머니께서 보관하겠다고 서명하신 제 재산을 되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여기 서류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깨끗이 잊으실 건가요? 저는 서류철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와 선명한 붉은 도장이 빛났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 모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흔들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연꽃과 소녀가 그려진 비단 그림이 액자에서 꺼내져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윤기나는 자단목 탁자 위에는 고려청자 닭이 세트가 값싼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고 찬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물들이 싸구려 물건처럼 함부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방 전체를 비추며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얼굴을 굳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누가 내 집에서 촬영하라고 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유품들의 합법적인 주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서아 씨가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옆으로 피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을 댄다면 그건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야.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멈칫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목록을 꺼내 한 항목씩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붉은 빛의 귀걸이, 훼손된 상태의 비단 그림, 온전하지 않은 고려청자 닭이 세트, 스위스 시계는 보이지 않음. 저는 읽는 대로 카메라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땀을 흘렸지만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냐? 이 집에 있는 재산은 내 아들 것이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제 혼수품입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에 바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이 모든 영상과 음성은 법원으로 보내질 겁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제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에서 저는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아 씨를 향해 그녀의 귀에 달린 귀걸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 빼. 지금 당장. 공간은 얼어붙었고 서아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저는 카메라를 겨누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합법적인 재산이니까. 그리고 법이 개입되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귀걸이 한 쌍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걸 당신도 아니까. 분위기는 불꽃 하나만 튀면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눈을 깜박이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전투가 정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이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며 곧이어 펼쳐질 긴장감 넘치는 연극의 배경음악처럼 단조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여전히 서류철을 꽉 쥔 채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말만으로는 박 여사님과 서아 씨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록이나 아주머니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단지의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여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요청을 들은 접수 직원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화목로 18번지 저택의 지난 72시간 동안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곳에 보관된 혼수품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재산 침해 행위가 의심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관할 기관의 요청서가 필요하다며 회피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안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이것을 은폐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상대방은 한숨을 쉬며 1시간 후에 감시실로 와달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 씨는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가슴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대응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1시간 후 저는 주택단지 감시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 화면으로 나뉜 큰 모니터가 있었고 저택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녹화 영상을 대감았습니다. 저는 정문 밖에서 본 저택의 모습과 한밤중에 낯선 트럭이 멈춰섰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상자를 하나씩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영상 사본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겠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겁니다. 기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서명된 기록을 인쇄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서류철을 들고 마치 화살통에 날카로운 화살을 하나 더 추가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택 안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여사님과 서아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영상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17분, 이 저택에서 짐을 실은 트럭이 나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만약 손을 떼고 싶으시다면 법정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박 여사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모함하는 거야. 이 집 물건은 우리 가족 거야. 내가 누구한테 주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제 혼수품입니다. 증서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의로 가져가신 것은 재산점유 행위입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뒤에 서서 목소리는 쉬었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수품을 주고받던 날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직접 서명하셨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아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건 몇 개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여. 정말 웃기지도 않네. 저는 손을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일을 크게 벌이는 건 이게 단지 물건 몇 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이기 때문이야. 누구도 짓밟을 권리는 없어.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한때 저를 어둠 속에서 살게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당황하고 변명하며 점차 공황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안 변호사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은 카메라 영상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보내드릴 테니 법적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저택 내 재산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온몸에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 즉 진실 앞에 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빗물이 기와지붕을 타고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딸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으며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저에게 길러준 용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가 제 편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마치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후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외되고 조용히 굴욕을 삼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군대를 이끌고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씩 공략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마주잡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 씨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지만 경멸적인 표정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나무 장식장, 작은 금이 간 청자 화병까지 모두 증거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귀중품을 보관하던 금고가 있는 큰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방구석에 검은색으로 반짝이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어머니께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허락했죠? 박 여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있는 금고야.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지. 네가 왜 소란이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어머니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증서에 명기되고 확인 서류와 어머니의 서명이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제가 합법적인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 점유 행위의 징후라는 것을 아십니까? 서아 씨가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물건 몇 개 가지고 무슨 재산을 다 가진 것처럼 구네. 이혼했으면 떠나. 계속 매달리지 말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걸 물건 몇 개라고 부르지. 귀걸이 한 쌍, 그림 한 점, 닭이 세트 하나, 시계 하나.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세 세대에 걸친 피와 땀, 그리고 추억이야. 당신에게는 과시용 장신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명예야. 서아 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안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안 변호사님, 저택 안의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제 재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서에 명기되고 증거 서류가 있는 재산의 경우 소유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 점유의 징후입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경찰에 금고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고 두 손이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아 씨는 입술을 깨물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금고를 열고 목록에 따라 재산을 반환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로 버티신다면 법에 맡기겠습니다. 그때는 혼수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이 될 겁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억지로 버티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단지 법이 잘못한 사람 편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금고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뒤에 서서 느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혼수품을 받으시면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금고를 열지 않으시면 사모님과 함께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박 여사님의 자존심의 벽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날카로웠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서아 씨는 여전히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듣지 마세요. 경찰이 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경찰이 오면 너희 체면은 남아나지 않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누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증서에 명기된 혼수품이 들어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불법 재산 점유 행위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 이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도 금고가 열리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의자가 세게 밀리는 소리, 서아 씨가 흐느끼며 박 여사님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제 발걸음 소리는 마치 민사 분쟁에서 형사 사건의 문턱으로 넘어섰음을 확정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쳤고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으며 약한 햇살 몇 줄기가 구름을 뚫고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풍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6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안은 밝고 깔끔했습니다. 다음 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진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안 변호사는 법적 다툼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침착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박 여사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바꾼 일, 제가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일, 그들의 뻔뻔한 부인 등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은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금고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미 금이나 현금을 옮겼거나 가치 있는 것들을 헐값에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금융자산 동결이라니요? 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먼저 공동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투자 계약, 은행에 보관된 안전금고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혼수품 목록, 카메라 영상, 증인의 진술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즉시 거래 정지 또는 최소한 한도 이상의 인출을 막는 요청을 보내면 법원은 분쟁 중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치 눈이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전략이 있다면 저도 날카로운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 변호사는 종이를 꺼내 빠르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두 분께서 공동 명의로 사용했던 모든 은행 계좌를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법원의 계좌 및 안전금고 동결을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의 증거 자료와 함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겠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수록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년 동안 지출을 기록해온 곳이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저는 계좌 목록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 제게 서명을 부탁했던 투자계약 번호까지 꽤 자세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변호사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제 꼼꼼한 습관이 이제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살짝 뿌듯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훑어보더니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그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영업점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진지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안 변호사가 법 조항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자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들은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점장의 불편한 눈초리를 보았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동결 확인서를 받았을 때 제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행복감에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것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차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계좌 동결 확인서를 손에 들고 승리감에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돈은 물과 같아서 지킬 줄 모르면 흘러가 버린단다. 하지만 네가 법을 꽉 쥐고 있으면 누구도 내 것을 빼앗을 수 없어.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는 분명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남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했고 제가 그저 침묵하고 울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히 법적 싸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들의 퇴로를 하나씩 차단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결 2일차. 나는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그들은 도망칠 길을 잃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약자로 만들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글을 다 쓰고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길을 잃었 끝없는 어둠 속에서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도 믿음이 밝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기고 무시당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법은 방패이고 용기는 검이라는 것을요. 계좌가 동결된 후 마치 전쟁터의 일부가 통제된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이 싸움은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항상 제 뒤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시던 아주머니의 말은 손에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막 그쳤을 때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사모님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거예요.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붐비는 차들 사이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작은 집은 깊은 골목 안에 있었고 벽은 이끼로 얼룩져 있었으며 기와 지붕은 낮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표면은 긁혀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만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내 딸이 가장 필요할 때 전해주시오. 저는 손이 떨려 바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모님 어머님의 유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사진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딸아, 만약 언젠가 네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것은 엄마가 미리 작성해둔 위임장이란다. 엄마가 너에게 준 모든 혼수품이 내 개인 재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야. 누구든 대신 보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리거라.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뒀으니까. 그 아래에는 진짜 공증된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작성된 위임장에는 붉은 도장과 어머니,
그리고 증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어머니인 김민정 여사가 딸에게 비치 귀걸이, 봉황 목걸이, 비단 그림, 고려청자 다기 세트, 스위스 시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가던 날부터 제게 힘든 날이 올 것을 아시고 한 걸음 먼저 준비해 주셨군요. 어머니는 혼수품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지킬 합법적인 무기와 방패를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상자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함께 재산을 확인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옆에 앉아 펜을 들고 수령증에 서명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증거들은 위임장과 결합되면 그 어떤 변호사도 입을 다물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해도 괜찮다고, 명예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고 믿으셨어요. 이제 강해지셔야 해요. 그 여자와 그 딸이 모든 것을 빼앗게 둬서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 곁에는 종이를 통해 어머니가 계셨고 온전한 충성심으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모든 서류, 문서,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위임장, 목록, 카메라 영상, 계좌 동결 확인서,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 완벽한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불임 치료를 받느라 바빠 어머니 곁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수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탈출구를 남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밤에 저는 일기장에 덧붙였습니다. 대결 3일차, 나는 어머니의 비밀 위임장을 손에 넣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박 여사님, 서아 씨, 당신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틀렸어. 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어머니의 지지를 받고 있어. 저는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내일 저는 이 위임장을 그들 앞에서 바로 그 저택 안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은 공식적으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희미하게 비칠 때 저는 이미 500억 원짜리 저택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안 변호사와 집행관, 그리고 2명의 법률 사무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전문 이삿짐 센터 트럭도 있었습니다. 모두 흰 셔츠를 입고 카메라, 서류, 그리고 봉인용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택단지 입구에서 울리는 트럭 엔진 소리에 이웃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진격하는 군대 같았습니다. 주택단지 경비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행관이 법적 서류를 제시하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차가운 타일 바닥을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강한 북소리가 울렸지만 긴장감도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보라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애써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곁눈질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행관이 엄숙하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 요청인 오오 씨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목록과 공증된 위임장에 따라 혼수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집행합니다. 가족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정의 종소리처럼 차갑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의 모든 반박은 즉시 묵살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건 불법이야. 안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입니다. 여사님, 이것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어떠한 방해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을 향해 무언가 속삭였지만 박 여사님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구석구석을 비추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집행관은 어머니의 목록을 들고 큰 소리로 항목을 읽었습니다. 붉은 빛의 귀걸이. 저는 고개를 들어 서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붉은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비치자 마치 두 방울의 피처럼 반짝였습니다. 집행관이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아 씨는 몸이 굳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빌렸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법률사무소 직원이 봉인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빼서 상자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승리자의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이 벗겨진 자의 초라함만이 보였습니다. 집행관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연꽃과 소녀 비단 그림. 우리는 그림이 헐겁게 걸려 있고 가장자리가 해진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그림을 내리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누런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한때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낡은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혼수품 목록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고려청자 닭이 세트를 회수하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집행관은 각 유물의 이름을 읽었고 카메라는 천천히 분명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오메가 스위스 시계에 이르자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디 있는지 몰라.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 안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만약 분실되었다면 우리는 시장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재산 점유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형사 책임이라는 말에 박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허리가 살짝 굽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회수되고 기록되고 봉인되었습니다. 서명하는 펜 소리, 종이 찢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은 기록을 마치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유물은 회수 및 봉인되었습니다. 집행조서는 당사자들의 서명과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서명하고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패수미다 대, 패수미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무시 끝에 저는 법과 증거 그리고 끈기로 제 명예를 하나씩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봉인된 상자들을 싣고
저택을 떠날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서아 씨는 눈이 붉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의 모욕도 비웃음도 없었고 오직 공기 중에 떠도는 패배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모두 내쉬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제 눈에는 밝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던 사람에서 이제 저는 재산뿐만 아니라 되찾은 명예와 함께 트럭 행렬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보셨죠? 사모님 어머님께서 오르셨어요. 혼수품은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끈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앞서가는 트럭에는 봉인된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치 개선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그날 밤 트럭 행렬이 떠난 후 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가지런히 놓인 봉인된 종이 상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모든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평온해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도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박 여사님과 서아 씨가 이 굴욕을 쉽게 삼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공개적으로 대면하게 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가려왔던 체면의 가면을 벗겨야 하는 장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 변호사와 함께 서류 인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택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 단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한 압박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잠을 못 자 움푹 들어간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습니다. 서아 씨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오만하게 반짝이는 눈빛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봉인된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의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끝을 내려왔습니다. 서류 절차의 끝뿐만 아니라 거짓의 끝을 말입니다. 서아 씨는 옅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뭘 더 원하는데? 이미 물건은 다 가져갔잖아. 저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명예를 돌려받고 싶어. 그 붉은 귀걸이, 당신은 공개적으로 착용했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방에 자랑했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빼고 당신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해. 서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빌렸을 뿐이야. 아니,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그게 뭔지 잘 알잖아. 어머니께서 주신 결혼 선물, 가족의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야. 당신은 그걸 가져가고 착용하고 과시의 도구로 만들었어. 오늘 당신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걸 내려놔야 해.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변호하려 했지만 안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새 며느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사실은 소송 기록에 추가될 것입니다. 서아 씨는 몸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관자놀이를 따라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아 씨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뺐습니다. 작은 금속 고리가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마치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귀걸이를 봉인 상자에 넣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서아 씨는 결국 박 여사님이 권력 게임에서 체스말로 사용한 약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남을 짓밟는 길을 선택하여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강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를 얼마나 더 모욕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모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존중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진실은 그 재산이 제 것이고 그 명예가 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걸쳤기 때문입니다. 안 변호사는 서류를 닫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회수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재산을 다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엄중히 처리될 것입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는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박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아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밖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높이 솟아 나무들 사이로 눈부시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승리감이 아니라 공정을 되찾았을 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박 여사님과 서아 씨가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체면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봉인 상자를 열고 붉은 귀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것은 핏방울처럼 붉게 빛났지만 불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서아 씨가 변호사와 집행관이 보는 앞에서 붉은 귀걸이를 빼야 했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저택에서 짐을 싣고 떠나는 트럭을 촬영한 카메라 영상. 그것은 불법 점유 행위를 확인하는 세부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민사 분쟁의 경계를 넘어 형사 문제로까지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 여사님과 서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넓은 방은 차가운 흰색 조명으로 가득했고 긴 나무 테이블 위에는 프로젝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 변호사와 함께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박 여사님과 서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듯했지만 법원 서기와 경찰관 한 명의 참석으로 인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단지 카메라 시스템에서 추출한 영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새벽녘 저택 앞에 한적한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구석의 시계는 새벽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흰색 트럭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집 안에서 상자를 하나씩 꺼내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 과정은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운송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법원 서기가 수첩에 펜으로 기록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서아 씨는 입술을 떨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변호사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저택 안의 재산이 밤중에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것은 더 이상 민사 분쟁이 아니라 재산 점유 행위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나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증거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꾸민 짓이야. 나는 저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수 있지만 카메라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아 씨는 흐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곡함, 나는 그냥 필요 없는 물건 몇 개 옮겨달라고 했을 뿐이야. 필요 없는 물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안에는 고려청자 닭이 세트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의 스위스 시계도 있었어. 나에게는 그것들이 피와 살이야. 서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기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박 여사님과 서아 씨께서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면 유일한 선택은 완전한 반환, 손해배상, 그리고 모든 점유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합의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박 여사님이 가쁘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멍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평소에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저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고 단지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이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것으로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법원 서기가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이 일어나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의 눈에서 저는 뚜렷한 붕괴를 보았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소중히 여겼던 체면, 권력, 그리고 제가 영원히 약자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저녁바람이 세차게 불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 17분의 영상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는다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달려가는 트럭을 보며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택에서 쫓겨나 조용히 굴욕을 삼켰던 여자.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권력 덕분이 아니라 정의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멀리 계신 어머니께 보내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해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안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긴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박 여사님 측에서 먼저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본 후 그들은 만약 길게 끌면 명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며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어떤 싸움은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고 이제는 끝을 내기 위한 합의만 남았습니다. 화해는 상사 중재원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밝은 방에는 흰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이 있었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안 변호사와 아주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반대편에는 박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며칠 사이에 머리카락이 더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서아 씨는 굳은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고 더 이상 거만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조정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실과 법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며 망치 소리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위임장, 혼수품 목록, 카메라 영상, 증인, 그리고 법적 집행 조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박 여사님과 서아 씨께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이동,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이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적절히 배상한다면 우리는 화해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마주잡고 떨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수품을 부당하게 보관한 것을 인정합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덩관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예전에 상상했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조용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8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사랑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뒤늦은 인정뿐이었습니다. 조정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십니까? 서아 씨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배상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 특히 정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단순히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 의뢰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장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저택은 제 명의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조정관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안 변호사는 제 결정을 지지하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가 8년의 청춘을 보낸 곳이고 모든 굴욕을 감내했던 곳입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합법적인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건 너무 큰 재산이야.
안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법정을 선택하신다면 결과는 더 클 것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저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집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지고 한때 꼿꼿했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바람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동의하지. 서아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박 여사님은 절망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졌어. 서기는 즉시 화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서명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서아 씨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해야 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혔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전투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복도를 따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혼 당일 빈손으로 법정을 떠났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500억 원짜리 저택의 합법적인 주인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박 여사님과 서아 씨의 패배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결 4일차. 그들은 저택명의 이전에 동의했다. 탐욕의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증오가 필요 없고 단지 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평화를 얻었다. 저는 수첩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잠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저택 문턱에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살며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내 딸. 제가 공식적으로 저택 등기 이전 증명서를 받은 날,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려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철문 앞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떨리는 두 손으로 걸어 나왔던 곳이었고, 이혼 재판 직후 모욕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문 앞에서 저는 합법적인 주인으로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숙련된 수리공은 낡은 자물쇠를 하나씩 제거하고 최신 스마트 도어록으로 교체했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치 남아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하나씩 지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물쇠가 제거되고 나사가 조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지난 8년간 저를 올감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호보를 지나는 다음으로 저는 보안회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들은 집 주위에 카메라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 휴대폰과 지역 경찰서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카메라가 하나씩 설치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안심했습니다. 한때 불안으로 가득 찼던 사각지대들이 이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고 누구도 어둠 속에서 수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녁 햇살 아래 빛나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여전히 버려진 집처럼 차가웠고 가구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가족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애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남아서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커서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청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필요해서요.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잇몸이 드러나는 미소였지만 겨울밤의 불빛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창틀을 닫고 나무 계단에 쌓인 먼지를 쓸었습니다. 저는 서아 씨의 물건들, 옷, 신발, 그리고 독한 향수병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돌려보냈습니다. 물건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비단 그림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액자 위치를 조절하고 주름 하나하나를 폈습니다. 그림이 제자리를 찾자 방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디선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저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요. 저는 고려 청자 닭이 세트를 찻상 위에 놓았습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뜨거운 차김이 피어올랐고 아주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감고 살며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맛이군요. 저녁에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제가 심었던 부겐빌레아 덩굴이 있던 곳에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모종을 들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채소밭을 만들고 수세미 덩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밤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돌아온 보물들이 담긴 봉인된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 아버지의 스위스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색 금속이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귀에 대고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심장 소리 같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 같았습니다. 딸아, 너는 이제 강해졌구나. 저는 미소 지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은 한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결 5일차, 나는 자물쇠를 바꾸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더러운 흔적들을 청소했다. 이 저택은 이제부터 나의 요새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 아주머니가 남아서 가족의 온기를 가져다 주셨다. 나는 서류뿐만 아니라 땀방울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로 주권을 되찾았다. 저는 수첩을 닫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이 피로를 씻어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모든 벽이 한때 무시당했던 여자가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곳에서요. 청소와 주권 회복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저택은 점차 새로운 숨결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채소밭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났고 수세미 덩굴은 대나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갔으며 제가 다시 돌보기 시작한 부겐빌레아는 보라색과 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보물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결국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들을 혼자서만 간직한다면 그것은 마치 기억을 끌어안고 과거의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삶의 의미로 만드는 방식으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은 붉은 빛이 귀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그것은 두 방울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은 자랑거리였다가 다른 사람이 과시하기 위해 착용했을 때 오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쁨으로 바꾼다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안 변호사와 아주머니와 상의하여 그 귀걸이를 자선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 변호사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떤 물건은 금고 안에 있을 때는 단지 금은보화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나와 누군가를 도울 때 진정한 가치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 유명 경매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행사는 큰 호텔에서 열렸고 언론도 취재했습니다. 저는 흰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새로운 여성으로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하자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보인 붉은 빛이 귀걸이가 가난한 어린이들의 심장 수술 기금을 위해 경매에 붙여집니다. 조명이 비치자 유리 상자 안에 놓인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2억 원, 3억 원, 5억 원.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망치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귀걸이는 1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객석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어디선가 미소 짓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귀걸이는 한때 사랑의 상징이었다가 모욕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구조를 기다리는 작은 심장들의 박동이 되었습니다. 경매 후 저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그 돈을 기금에 전달했습니다. 의사들은 저를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술을 기다리는 청색증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제 손을 잡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어머니, 저는 고통을 선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현관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차를 따라주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에게 공정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을 심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기억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결 6일차. 나는 붉은 빛이 귀걸이를 경매에 내놓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12억 원을 모금했다. 진정한 보물은 금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에 있다. 내가 놓아준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이 이 세상의 온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넓은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로 인한 불규칙한 박동이 아니라 사랑과 평온함으로 인한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한때 수많은 눈물과 굴욕의 흔적이 남아있던 500억 원짜리 저택의 불 켜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어둠이나 위협이 아니라 정원에서 들려오는 나무십 스치는 소리, 아주머니가 막 우려내신 따뜻한 차향기, 그리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벽에 가지런히 걸린 비단 그림을 올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절망에서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여성의 삶에는 희생, 상처, 심지어 배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 후에 일어설 수 있었는지입니다. 저는 한때 화목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현명한 아내이자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다른 사람이 짓밟는 도구가 되었을 때 저는 침묵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혼수품을 되찾고
집을 되찾고 가장 중요한 명예를 되찾는 여정은 저에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성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와 용기입니다. 법은 우리를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용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검입니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는 평생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위임장, 혼수품 목록, 카메라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힘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가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감히 빛으로 나와 증거와 믿음으로 맞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서아 씨가 저택명의 이전 서류에 고개를 숙이고 서명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저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 사람들은 잠시 동안 계략을 써서 빼앗을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문을 두드릴 것이고 치러야 할 대가는 보통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법을 알아보고 동맹을 찾으십시오. 만약 자신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고통이 당신을 강철로 단련시킬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만 그 눈물은 굳건함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수품이나 어떤 유품이 있다면 서류와 증거로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맹목적인 믿음이 당신을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붉은 빛이 귀걸이를 경매에 내놓아 작은 심장들을 살리는 돈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꽉 쥐고 있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지만 나누는 것은 고통을 사랑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재산은 금은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늙었다거나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경험, 지혜,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자손에게 물려주고 평생 이룩한 것을 보호할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속력 있는 서류 없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모욕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은 때때로 공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증오를 영원히 간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와 놓아줌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의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여성뿐만 아니라 불행을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된 저를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여정을 한 가지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손에 진실을 쥐고 마음에 인정을 품고 있다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